안녕하세요. 향기책방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이 찾아와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고 아픔의 연속인 나날들을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오늘의 책 마음이 흐르는 대로의 저자인 소아정신과 의사 진아영 교수는 불현듯 찾아온 극심한 고통으로 의사로서의 삶, 아내로서의 삶, 엄마가 되기 위해 준비하던 삶, 그리고 나 자신의 삶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특유의 긍정 에너지로 끊임없이 병마와 맞서 이겨내려고 하죠. 그 과정에서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인 나 자신의 가치를 새삼 깨닫게 되고 나를 돌보게 됩니다. 어쩌면 병으로 인해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다고 여기는 그녀의 삶의 태도가 초월한 신의 경지에 다다른 건 아닐까 싶었는데요. 극한의 죽음의 공포에서 어떻게 그녀가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지 같이 들어보실까요? 어느 날 갑자기 삶이 멈추었다. 2017년 봄, 내가 일하는 존스 홉킨스의 소아정신과 교수들이 모두 모인 수련회 자리에서 각자 1년 동안 있었던 일 중 가장 중요했던 일을 하나씩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내 차례가 되었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다. 오래 살다 보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이루어질 때도 있더라고요. 모두들 내가 대단한 연구를 해냈거나 위대한 발견이라도 했나 싶어 숨을 죽였다.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순간 박장대소가 공간을 가득 메웠다. 내가 40이 넘도록 결혼도 안 하고 남자친구도 없이 혼자 지내왔다는 걸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어서 거의 불가능해 보이던 결혼을 드디어 했다는 소식이 한동안 교수들 사이에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로 회자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 인생은 아무런 걱정 없이 순탄하게 흘러갈 줄만 알았다. 미국에서 자리 잡은 정신과 교수이자 순한 의사 남편을 둔 아내로 그렇게 살아갈 줄로만 알았다. 5월 12일에 갑자기 일어난 오한과 근육통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의한 심한 감염 증상인데 간혹 우리 몸에서 감염과 싸우기 위해 일어난 면역 반응이 잘못되어 오히려 자신의 몸을 공격하게 되는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나의 경우 이 자가 면역 반응이 자율신경계를 공격한 것이었다. 자율신경계는 신체의 주요한 기능인 체온, 맥박, 혈압, 위장관계, 호흡계, 수면 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교감, 부교감 신경이 기량작용을 하며 균형을 이루어 조율하게 된다. 이러한 조율 기능은 중추신경계 등 다른 신경계에서 일어나는 것과 달리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대체로 생각과 의지로는 조절이 불가능하다. 나의 경우 이러한 자율적인 조율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오면서 오한, 빈맥, 서맥, 저혈압, 어지럼증, 두통, 수면장애, 위장장애 등이 동시에 줄줄이 나타난 것이었다. 술에 취한 채 단상 위에서 마구 팔을 휘젓는 지휘자를 보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어떻게든 곡을 연주해 보려고 애쓰지만 결국에는 엉망이 되어버린 교향곡처럼 나의 각종 장기와 기관들은 자율신경계의 지휘를 잃은 채 아수라장이 되어 갈팡질팡하다가 하나둘 무너져버리고 말았다. 몸이 우르르 무너지면서 결국 쉴 틈 없이 질주하던 내 인생도 함께 급정지할 수밖에 없었다.
어떤 형태로든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 예상치 못한 어려움은 언제나 내 삶과 함께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어려움으로부터 오는 기회들이 또 내 삶을 지금껏 이어주었다. 굽이진 내 삶의 고비마다 나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마음 자세로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해 왔다. 나는 한국에서 원하던 레지던트 프로그램에 불합격하는 바람에 미국으로 오게 되었다. 그 예기치 않은 미국행 덕분에 더 넓은 기회의 땅에서 내 인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경험들을 얻을 수 있었다. 또 갑작스런 병으로 수년을 고통 속에서 살았고 교수와 의사로서의 삶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삶의 쉼표를 얻은 덕분에 내 삶과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었고 또 집중해서 글을 쓰는 기회까지 얻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나는 뜻하지 않은 불운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을 마냥 절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 어떠한 상황도, 아니 심지어 최악의 상황도 언제나 무한히 나쁘지만은 않고 최선의 상황도 언제까지나 무한히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성적으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언제나 좋은 점과 나쁜 점은 공존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사고는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으로 고착되기가 더 쉽다.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더 강렬한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더 오래 기억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대학 데이비스에서 실시한 어느 심리학 연구 결과를 보면 한 그룹의 환자들에게 30%의 실패율이 있는 치료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체로 그 치료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다른 그룹에는 똑같은 치료를 70%의 성공률이 있는 치료라고 말하자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70%의 성공률이 다시 말해 30%의 실패율이라고 설명을 덧붙여주면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사람들도 다시 부정적으로 생각을 고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30%의 실패율이 다시 말해 70%의 성공률이라고 설명해주면 부정적이던 평가가 크게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처럼 우리의 뇌와 몸은 부정적인 것을 더 깊고 강하게 오랫동안 느낀다. 실제로 떡 하나를 훔쳐간 사람에 대한 분노는 쉽게 잊지 못하는데 반해 나에게 떡 하나를 더 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은 빠르게 잊고 난다. 그러니 일부러라도 긍정적인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고 자꾸 떠올릴 수 있도록 스스로를 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매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좌절이 내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 같아도 나 스스로를 다독여야 한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진실하고 참되게 살았다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의미 있게 살았다고. 그렇게 작지만 기쁘고 감사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는 연습을 해야 한다. 긍정적인 시각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일 때뿐만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도 큰 힘과 용기가 되어준다. 모든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에는 가능성과 위험성이 공존한다. 그런데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몇 퍼센트가 가능성이고 몇 퍼센트가 위험성일지 정확히 판단하는 일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하다. 어차피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미래라면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흐르는 방향에 따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일단 한번 해보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인생의 길에는 꼭 맞는 길도 꼭 틀린 길도 없으니 말이다. 그래서 나는 내게 결정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수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해준다. 네가 정말로 해보고 싶은 일이라면 한번 해봐. 분기점에 서서 이리저리 고민할 시간에
내 열정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희망을 가지고 해보라는 것이다. 물론 그 가능성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 길이 매우 험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걷는다면 그곳에서 내 자신에 대해 그리고 세상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테니까.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흐르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일 테니 말이다. 삶의 무게를 덜어내자 비로소 보이는 것들. 2015년 봄,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를 등반할 때의 일이었다. 걸음을 재촉하던 내게 같은 팀으로 등반을 하던 스리랑카 출신 영국인 팀원 샤가 득도한 듯 이런 말을 했다. 남들보다 먼저 숙소에 도착하면 뭐해? 일찍 가봤자 난방도 안 되는 헛간에서 할 일도 없이 다른 팀원들이 오기를 기다려야 할 뿐인데. 우리 팀의 등반 코스는 11박 12일이 걸리는 여정으로 매일 5시간에서 8시간씩 고된 산행을 해야 했다. 그의 말처럼 산소가 부족한 고산지에서 빠르게 걸음을 재촉해 하루치 등반을 일찍 마쳐봤자 인터넷이나 전기도 없고 난방도 되지 않는 추운 숙소에서 남은 팀원을 기다려야 할 뿐이었다. 무슨 일이든 의욕적으로 빠르게 해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나는 그때의 경험으로 완전히 새로운 교훈을 얻었다. 주변을 둘러보며 여유롭게 가도 괜찮다는 것. 발걸음을 늦추고 천천히 산을 오르니 고산병 증세도 훨씬 덜했고 신비에 가까운 히말라야 경치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데다가 팀원들과 대화도 하고 웃기도 하며 여유를 즐길 수 있었다. 그때 기나긴 등반에서 목적지 그 자체보다 여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던 것처럼 나는 이제 삶을 재촉하기보다는 하루하루 순간들을 만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자 한다. 더불어 병으로 인해 내 몸이 무너져가는 걸 경험하면서 내 몸 상태에 귀 기울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도 새삼 깨달았다. 의사로서 좋은 식습관과 충분한 잠과 휴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고 또 환자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지만 정작 내 몸은 잘 돌보지 않고 있었다. 이제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세심히 귀 기울여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채워주려고 노력한다. 다른 것들은 조금 미뤄두어도 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호스피스 간호사였던 브로니 웨어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는 책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5가지 후회 중 하나가 일만 너무 열심히 했다는 것이라고 했는데 나 역시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게 되었다. 죽음을 앞두고 그 누구도 조금 더 열심히 일할 걸 이라고 후회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일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나는 병을 앓기 전에 늘 쫓기듯 바쁘게 살면서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치부하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루 종일 일을 하며 보내기보다는 몸과 마음에 충분한 휴식 시간을 주며 소중한 사람들과 최대한 함께 보내는 것이 더 의미 있고 현명한 삶이라는 걸 병을 통해 배웠다. 한 미국 친구가 늘 에너지 넘치고 적극적이던 내가 환자가 되어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안타까워하며 말했다. 늘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 챙기기 앞장서던 내가 이런 병에 걸린 게 너무 불공평해. 고마워.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 난 이 레몬들로 레모네이드를 만들 테니까. 미국에서는 레몬처럼 시큼 씁쓸하고 맛이 좋지 않은 상황에 놓였을 때
희망과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그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 결국 달콤하고 맛있는 레모네이드처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표현이 있다. 아직 내게는 레몬 같은 날들이 더 많지만 언젠가는 분명 레모네이드를 맛볼 날이 올 거라 믿는다. 어떤 레모네이드일지는 모르겠다. 의사라는 직업에서의 성취일지, 건강의 회복일지, 또 다른 무형의 깨달음일지 아직은 잘 짐작이 가지 않는다. 그러나 레몬만 계속 던져주는 것 같은 씁쓸한 내 삶에도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과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고 끝내는 상상하지 못했던 달콤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삶이 흔들릴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단 한 가지, 내 마음이 흐르는 대로 하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향기책방이었습니다.